경험은 없고 시간은 부족하지만 이론과 생산과 시험과 공군항 납학 이것까지 풀 패키지로 우리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었는데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IT 기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수작업을 했던 부분을 자동화 좀 시켜보자. 과감한 신기술 도입과 한 달 동안에 그때 거의 한 2,000장이 넘는 도면을 그려낸 겁니다. 전 사원이 힘을 쓰고 그다음에 전 간부가 밤을 샜습니다. 피땀 어린 노력 위기를 넘겼지만 킬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을 파운드로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계속되는 예측 불허 사건 사고. 항공기 다이어트가 정말 20년 이상 해오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난코스 항공기 다이어트. 전체 일정 대비로는 8개월을 단축. 거의 힘들린 진행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냈던 신들린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 T-50 체계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상세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T-50 개발 주역 4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 항공사업단에 근무하시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신 고재일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T-50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형상 관리를 주관해 오신 이수천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천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다양한 국산 항공기 개발의 체계 분석을 주도해 오신 이강훈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훈입니다. 역시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의 구조 해석과 다양한 항공기 설계에 참여해 오신 신봉규 수석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재일 대령님,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갈 텐데요. 사실 이제 고등훈련기를 처음부터 이 T-50으로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업 초기에는 그 KTX-2라는 명칭이 먼저 사용되었고요. 2000년도 2월이 돼서야 이 T-50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문득 왜 이 KT-50이 아니라 이 T-50으로 정해졌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KT-1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훈련기이기 때문에 앞에 이니셜을 KT로 붙였었는데 KT-50으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견 드는데 이 KT-50이 아니라 이 T-50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T-50의 명칭은 개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본부에 건의해서 공군본부가 결정한 용어입니다. 이 개발 항공기나 무기체계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KT-1, KT-100이라든가 KT-2라든가 하는 K자가 붙어서 앞에 코리아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코리아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은 한국기 환경에 맞게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항공기는 한국에서만 쓰는 항공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미국도 써야 되고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모든 항공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K자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국제적 그 기후 권역을 나눠서 아시아권, 아열대 권역이라든가 열대 권역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K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K자를 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한국 공군의 명령법에서도 보면은 K자가 앞에 붙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K자는 공중급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C135라든가
캐시10이라든가 캐자 붙은 것은 공중급유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붙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당시에 이렇게 KT50으로 결정한 것이고 50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가 공군 창설 50주년을 기념해서 50이라는 숫자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KT가 붙어야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또 이건 중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T50으로 정했다는 말씀. 오히려 수출이나 이런 예. 쪽에서 한다면 K자가 붙는 것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환경에 만든다는 것은 자기 나라 자국 환경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K자를 떼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던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성님,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지금 이게 화면에 지금 하나 올려드리는데요. 2000년도 6월 24일 카이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배경 뒷면을 가만히 보면은 T50 도명 생산 신기록 수립이라고 쓴 이제 현수막이 크게 뒤에 붙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해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 도면을 그려서 전체 이제 기록으로 보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당시까지 1999년도 8월 31일 정도에서 이제 OML이 확정이 됐습니다. OML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상세 제일 원래 목적했던 한 1년여 동안에 도면을 다 그려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진도가 상당히 안 나오고 앞부에 OML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 상세 설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의 그 시간이 지나야 모든 상세 설계 안에 그 주기라든지 노트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OML이 들어갔다고 해서 초반에 상세 설계가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때 이제 2000년 6월 정도에 와서 이제 목표가 거의 한 중반을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총 책임자죠. 장명강 전무께서 한 달 동안에 그 밀렸던 도면들하고 목표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 사원이 힘을 쓰고 그다음에 전 간부가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아침에 한 8시에 하다가 회의 시간도 그 자정에 밤에 한 12시부터 1시로 옮기면서 분위기를 같이 하면서 도면 그림과 그다음에 개발 진도하는 그 회의를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뭐 독려했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 간부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때 거의 한 2,000장이 넘는 그 도면을 그려낸 겁니다. 근데 그때 설계 인력으로 보면은 설계만 하는 인력이 거의 한 230명의 전자 쪽에서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인력들이 그려냈다는 거는 거의 뭐 100장씩 그려낸 거죠. 그래서 10장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주 동안 해가지고 풀 가동을 해서 밤을 새면서 해서 2,000장을 넘는 도면을 생성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전체 도면의 70%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모두가 기억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 사람이 이틀에 도면 하나를 작성해내야 되니까 도면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었는데 모두 다 밤을 새고 그다음에 도면을 직접 그리지 않는 사람은 피자, 뭐 맛있는 거, 이렇게 각종 맛있는 걸 제공하면서 설계자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들린 듯이 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때 일하는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 혼자의 목표였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다. 도저히 못할 일인데 단체가 내 표 동료가 같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2인 1조로 그 침낭을 가지고 잠을 자면서 교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완전 거의 신들린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면을 거의 다 치내고 나머지 남은 30%를 그 이후에 치내면서 도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서 아마 그 도면 달성을 전체 우리의 목표치가 아니고 전체 일정 대비로는 8개월을 단축했고 8개월을 그렇게 함으로써 조립을 5개월 단축하고 최종적으로 부품을 5개월 단축하고 최종 조립을 3개월 단축한 겁니다. 아마 그때 모였던 그 동료애들 상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개발의 환경이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결국은 혼자 있으면 못할 일이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신들린 사람처럼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울림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는 이제 T50의 다이어트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강훈 수석님, 이제 항공기를 개발할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은 뭐 굉장히 치열하게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KT1 개발사를 다룰 때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량을 절감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해야 돼야 되는 일인지를. 근데 T50 중량 감소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과정을 좀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개발 과정의 목표 중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까? 예. 항공기 이제 체계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탐색 개발 등 뭐 선행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항공기 군이 원하는 이제 개발 요구도에 맞춰서 항공기 계략적인 형상이 이제 체계 개발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고 항공기의 그러한 형상에 맞춰서 항공기의 주요 성능 수준, 뭐 선행 능력, 상승 능력, 접근 능력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중량 여유가 가장 부족한 이제 성능에서 예측된 중량을 가지고 이제 항공기 목표 중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최대 상승률 성능 요구도가 이제 공호 중량 기준으로 10,000파운드 이하에서 가능하고 또 하나의 성능 요소로 뭐 최소 접근 속도가 9,800파운드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이제 중량이 가장 적은 최소 접근 속도 중량이 그 주요한 성능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제 목표 중량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중량이 정해지는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은 항공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도 살려야 되고 그 성능을 살릴 수 있는 최적점의 이 그 무게를 지금 맞춰 나가는 이제 그 작업들이 이제 정해진 부분들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항공기 무게를 줄이는 노력은요. 언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이제 언제 최종으로 완료가 되나요? 예. 항공기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제 처음에 체계 개발 시점에 목표 중량이 설정되고 그 시점부터 체계 개발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체계 개발의 이제 중간 포인트를 CDR 이제 상세설계 검토 회의를 이제 중간 포인트를 보고 그 전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까 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도면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계통마다 이제 설계 검토를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이제 중량 그룹도 이 기간에 같이 참여해서 최소 무게가 달성되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체계개발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중량 감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면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수정을 가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새로운 부품을 다시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이 부품이 깎아진 부품이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 나오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험평가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아서 노력 대비 중량 감량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무게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체계 개발 전반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감소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결국 이제 체계 분석 끝나는 시점까지도 이 그 항공기의 중량, 무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지금 체크가 돼야 되는 이런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항공기엔 두 가지 몸무게가 존재한다. 바로 자체 중량과 최대 중량이다. 자체 중량이란 말 그대로 항공기 그대로의 몸무게를 말한다. 이에 비해 최대 중량은 승무원, 연료, 화물, 장착 무기 등을 최대로 탑재한 상태에서 측정한 무게다. 중요한 점은 항공기의 최대 중량이 곧 항공기의 한계 중량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왜 항공기에는 최대 중량, 즉 한계 중량이 존재할까? 항공기가 지상을 박차고 이륙하려면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양력이 필요하다. 항공기가 양력을 내려면 엔진의 추진력과 비행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체 안정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항공기의 무게도 엔진 추력과 기체 안정성으로 결정되는 양력 범위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 중량은 해당 항공기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항공기의 성능과 중량의 상관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라는 자살 공격으로 악명을 높인 일본의 전투기 제로센이다. 제로센의 설계 목표는 한마디로 극단적 경량화였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두랄루민은 구리 4%와 마그네슘 0.5%를 섞어 만든 알루미늄 합금이다. 그런데 제로센은 8%의 아이언과 1.5%의 구리, 1.5%의 마그네슘을 섞어 두랄루민보다 더 가벼운 초두랄루민이라는 합금으로 제작됐다. 게다가 날개의 기골에 구멍까지 뚫는 등 기체의 형상만 유지한 채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제거하는 방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무리수 끝에 탄생한 제로센은 우수한 저속 선회력과 경쾌한 기동력으로 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군의 전투기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제로센의 최대 강점이던 경량화는 곧 최대 단점이 되어버렸다. 초두랄루민의 방탄 능력은 쇠나 여타 합금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무게를 줄이느라 조종석 후부와 연료탱크 주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탄판조차 달지 않고 캐노피 재질 또한 방탄 유리가 아니었다. 항공기 무게는 항공기의 기동력과 안정성에 직결된다. 하지만 제로센의 개발자들은 안정성을 포기하고 항공기의 모든 성능을 기동성에만 집중했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전력의 극단적 불균형을 불러왔고, 전쟁 후반 미군의 체계적인 물량 공세 앞에 일본의 전투기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패전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결국 제로센은 실패한 전투기였다. 첨단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의 상세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T-50의 중량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 고등 훈련기의 무게 줄이와 관련된 사례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봉규 수석연구원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T-50 기체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꼬리 날개가 복합재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복합재 적용이 항공기 중량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T-50 꼬리 날개에 대한 복합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복합재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소재에서 장점만을 뽑아 또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만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소재는 성분에 따라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런 소재가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며 기존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것이 복합재료입니다. 복합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철, 플라스틱, 유리 등의 소재를 다양한 제품의 특성에 맞게 결합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재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더 우월한 성능을 내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옛날에 볏짚과 흙을 섞어 토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잘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흙으로만 담을 만들게 되면 건조하게 됐을 때 금이 잘 간다든지 한데 그 안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용 복합재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벼우면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복합재료의 발전은 주로 가볍고 견고한 성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금속보다 강하면서 가벼운 복합재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개발된 것으로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섬유는 우리가 그 말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와 고분자 플라스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실 중에서 현재 가장 강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건데요. 탄소 섬유가 적용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부품은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경량화, 즉 중량을 줄여야 하는 부품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높고 열 팽창률이 낮아서
항공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소요가 많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돼서 친환경적인 부품들의 개발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 플랜트, 스포츠, 레저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복합 재료가 쓰이는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사용되는 낚싯대라든지 골프채, 그다음에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라켓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이제 그 T50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모형 보시면 그 미익부에 지금 복합재가 지금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네. 복합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또 미익 쪽이 부분이 이쪽 꼬리 날개 부분입니다. 예. 예. T50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미익부 스킨이 알루미늄 금속재였습니다. 복합재를 적용하게 된 계기는 알루미늄 미익부 스킨의 형상은 기계로 깎고 또 굽히고 막 그런 그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이 큰 날개도 이제 알루미늄 금속재로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5배 이상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양산 단계에서 이제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리스크 같은 것들이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후방동체 미익의 계획 중량이 엄청나게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후방동체만 무거워진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항공기 전체의 성능을 같이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량 요구도라든지 그다음에 제작에 대한 개발 리스크 감소, 그리고 복합재 기술 확보 차원에서 복합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무게와 무게 중심의 문제 때문에 소재를 바꾸게 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미익부에 대한 복합재를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 또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일 대령님,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고요, 설계하고 또 이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매번 수없이 수정하고 또 개정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익히 이제 많이 봐왔는데요. 날개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지금 저것처럼 알루미늄 금속을 또 복합재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주도 업체 카이에서 좀 했겠지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했었을 텐데요. 특히 상세 설계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개정했던 내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상세 설계 과정에서 개정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공군이 IPT로 참여해서 개발한 항공기의 설계를 보면 기본 탐색 개발이나 기본 설계 과정에서 개발 진행해 왔던 것이 기본적으로 공군의 운영 개념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기판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들이 배운 것들은 민간 항공에서 배운 것들이고 군용 항공기와는 좀 배치되는 배열이라든가 또 랜딩 기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무장 장착이라든가 외부의 연료탱크 장착이라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무게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고려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식별이 돼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임무 하중에 대한 분산 문제도 또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탐색 개발과 기본 설계 과정에서 계속 이래왔던 엔지니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걸 다시 다 뒤집고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에 대한 기관과 예산이 또 추가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군이 먼저 제기를 했고 또 카이에서 내부의 이 경영진들이 이 문제를 또 식별을 해서 추가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결과 대타협을 이루게 된 거죠. 고치자. 대규모로 고치자. 어쩔 수 없다. 고치는데 비용에 대한 예산의 증가 없이 기간 증가 없이 하겠다. 이렇게 대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탐색 개발이나 기본 설계 과정에서 F-16을 기본으로 한 내용들이 기본 형상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그 항공기에 걸리는 하중을 패스할 수 있는 부담을 할 수 있는 그 기골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골이 이 F-16을 닮아서 Y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걸 우리 지붕의 용마루 같이 큰 기둥 2개로 일자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무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임무 경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의 요구 사항과 업체에서 새롭게 식별한 그 내용을 합쳐서 대규모 형상 변경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대로 Y자 형태의 하중 패스를 일자 형태로 바꾸고 또 항공기 종축 안정이나 항공기 공간 확보를 해서 전방 동체를 12인치 정도로 더 늘리고 그래야지만 이게 종축이 너무 짧아서 종축 안정성이 부족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착륙 시스템에 대한 접힌 방식이나 펼친 방식이 전투기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이다. 바꿔라. 그래서 아래 위로 이제 직선으로 바꾸고 또 전속 계기 배열이라든가 것이 민간에서는 하는 그 자가용 비행기나 경비행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기 형태로 다 바꾸고 엔진 흡입구 바꾸고 또 조종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기 앞부분에 스트레이크라고 그 공기 양력을 좋게 하고 또 안정성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바꾸고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하중 무게 중심과 하중 이동을 고려한 날개를 뒤로 뽑아서 날개 위치 변경 또 무장을 장착해야 되는데 무장 장착 무게화하고 장착하는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강 또 후방 날개의 형상 변경 및 복합체 사용 이런 것도 대규모죠. 대규모로 일단 이제 새롭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기간과 예산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카티아를 추가로 더 살려니까 카티아는 한 대당 그 당시 1억씩이었습니다. 뭐 한 100여 대 이상을 사줘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티아를 1일 8시간씩 3교대 돌린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거죠. 또 IPT는 정부는 그렇게 하면 정부는 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도면에 대한 승인도 해줘야 되니까 정부는 그렇게 했으니까 12시간 2교대로 갔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것이 한 약 2년 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IPT인 군과 개발자인 개발업체가 대타협을 이루고 서로 꼭 성공시키게 되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정말로 모두가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퇴근도 없이 냄새 나는 그 동물 스컹크라고 그러죠. 스컹크와 같이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시골인 그 사천 지역에 야식이 다 동인하고 피자가 다 없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요원도 그렇지만 정부 요원도 70~80%가 다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금방 실려가야 될 정도로 환자들로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이 상세 설계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뭐냐라고 여쭸더니 제가 보기에는 뭐 대대적으로 손봐서 전면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을 전면 했는데 개정입니다. 이 전면 개정에 바로 전제가 될 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 늘려나가는 건데 그거는 이거를 대타협을이었던 거죠. 완전 고정시켜 놓고 나서 그 부분들을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걸로 다시 이제 우리 역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튼 뭐 이 그 관리하셨던 공군 측이나 아니면 또 실제 업체에서 카이에서 일했던 그런 인력 전담 팀들이나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야식 때문에 그 병원을 가야 될 만큼의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이렇게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중량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사람도 다이어트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항공기 다이어트도 사람보다 몇 배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수성님, 그러니까 실제 항공기 중량을 줄이는 것이 또 왜 그 어렵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항공기 목표 중량이 모든 성능을 충족하는 중량 중에서 가장 낮은 중량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유는 이제 목표 중량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예, 엔지니어들한테는 모든
개발 업체한테는 하는 도전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항공기 단위 이제 목표 중량이 나오면 이제 체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각 계통별로 기체, 엔진, 뭐 각 계통별로도 이제 쪼개주고 또 각 계통 안에서는 벌크헤드 하나하나마다 또는 파트 하나하나마다 도면 하나마다 목표 중량을 잘게 쪼개서 다 설계자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제 그 목표 중량을 받아가지고 담당 구성품의 목표 중량을 맞춰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설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체계 개발 후반기에 우선은 도면화 시켜가지고 최적 설계를 하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입증은 체계 개발 하반기에 제작하고 시험 평가 기관에서 그 놈을 직접적으로 하중을 가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엔지니어들의 기본적인 설계자들 이제 목적은 그 당시 그 시점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보수성을 어떻게 처리가 하는 게 저희 중량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제 업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백 명의 이제 설계 엔지니어가 이제 수만 개 파트는 T50 파트는 한 수만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무기를 줄이기 위해 저희가 나서서 검토하고 설득을 이제 해야 했기 때문에 항공기 무게를 줄이는 일은 지금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이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공기 이제 무게 중심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무게를 감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밸런스 이제 무게 중심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공기 앞부분에서 이제 전방동체 앞부분에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전방동체 앞부분에서 무게를 줄임으로써 무게 중심이 그 비행 조정성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도 무게는 줄일 수 있는데도 이제 비행 조정성이 악화 때문에 무게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저도 다이어트 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항공기 다이어트가 정말 20년 이상 해오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 다이어트, 항공기 다이어트 모두 어려운 이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요. 1999년 8월 이제 정부와 업체가 이 중량 절감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 이제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군을 의미할 테고요. 근데 이제 항공기 중량을 줄이는데 이게 공군하고 업체가 또 코지리키 만나가지고 이 협의회를 구성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좀 진행해 나갔습니까? 예. 이제 저희 목표가 이제 주어진 개발 기간 내에 이제 고객이 만든 이제 성능 요구성을 만족하는 이제 항공기를 개발 완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업 관리를 하는 정부와 또는 개발 업체의 그런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공기 중량 관리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전기간에 거쳐서 무게 감소는 이제 모든 참여 기관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요. 99년 이제 8월 그때가 99년 8월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세 설계가 이제 진행 중인 시기였고 항공기 중량도 이제 목표 중량을 이제 상회해서 무게 감소가 아주 필요한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정부 업체가 이제 중량 절감 협의회를 결성해서 약 한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항공기 무게 감소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그 중량 절감을 이제 도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앞부분에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미흡부에 이제 복합재를 적용을 하자. 그때 이제 요 부분이 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는 기법에 대해서 기준을 통일해서 중량을 최적화 설계할 수 있는 기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수립을 하자. 대표적으로 뭐 전문 용어지만 버클링에 대한 어떤 기준 변경, 그 다음에 패스너라고 해서 하드웨어 체결률을 채우는 이제 스페이스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4배로 할 거냐, 5배로 할 거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상세 설계 를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를 이제 다 놓고 카티아로 띄워보면서 이 구조물의 두께가 정말 이 두께가 이 정도 가져가는 게 필요하냐, 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 불필요한 구조물이 있으면 그걸로 과감히 이제 없애는 그런 조치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전체 크게는 이제 많이 추려가지고 이제 30개 정도 약 한 124파운드의 중량 절감 방안을 도출을 했고요. 이 방안은 이제
일차적으로 방안은 도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후에 이제 비용하고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통한 세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항공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과정 쉬운 과정이 없겠지만 이 과정 또한 또 굉장히 또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심수동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럼 결국 이제 이 중량 때문에 미익부의 이제 복합제를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합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됐을 테고요. 그 과정이 또 쉽지 않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90년대 초반 당시에는 그 개발된 항공기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복합제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색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수출 허가 그 제한으로 인해서 복합제 설계 능력을 이제 이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 금속제 미익으로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과정 중 알루미늄 금속제 미익 설계 영상의 제작 및 양산 개발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개발 중량 불만족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복합제 미익을 설계하면 중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했지만 복합제를 설계에 적용하려면 재료에 대한 방대한 테스트 결과가 필요한데 테스트 일정에 추가로 인한 개발 기간 연장이라든지 개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99년 기본 설계 검토 회의에서 개발 중량의 불만족 사유로 중량 절감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중량 절감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개시하게 됐는데 해외 기술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한국항공의 복합제 설계, 해석, 제작 역량이 충분히 미익부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듣게 되었고요. 그 후부터 복합제 미익 적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익부 복합제 스킨의 기본 설계가 독자적으로 수개월간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를 록히드 마틴사에 우리들이 이렇게 복합제 설계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냐라고 우리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데 하고 그때서야 이제 그 록히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복합제 설계 기술 이전을 도와주겠다 관련 자료와 함께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 또 굉장히 많은 논의, 또 선진 그 항공 어떤 개발 국가의 어떤 그런 요청도 받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T-56 꼬리 부분에 미익부 부분에 이제 이 복합제를 적용을 했는데요. 궁금합니다. 효과 어땠습니까? 효과 정말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한 미익 복합제 설계가 후방 미익 부분의 중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고 목표 중량을 만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제 기술들이 양산 기술 적용 가능한 복합제 설계 시험 전체 프로세스를 국내 기술진이 이제 확보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항공에서 개발하던 수리온 한국형 기동 헬기 그리고 민간 소형 항공인 나라온 그리고 차기 군단급 정찰 무인기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적용을 해서 성공리의 복합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복합제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민간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훈련기의 상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세일 대령님. 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IPT를 중심으로 해서 공군의 이제 사업 관리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론상 이제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또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도 발생하곤 하는데 이 IPT 요원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환경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외부적인 어려움, 세 번째가 내부적인 어려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발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 당시 경제 사정이 IMF로 인해서 개발 초기가 기존 예산보다 엄청나게 외화가 2배 내지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끝날 때 부분에 약 1,300원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정도가 비싼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예산 사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또 미 정부와 국방부 공군 간의 그 자료 제공 이 항공기라는 건 전 군용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록히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미 국방부나 미 공군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만 얻어와야 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국가적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으로서는 국내 연구 개발의 과정에 따른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연구개발 절차만 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규정 위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장에서 개발에 관한 규정과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알아서 하라는 형식에 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개발 현장에 있는 IPT가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어려움으로서는 원래 요구도가 있으면 군의 작전 운용 요구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운용 요구서라든가 체계 요구서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기 규격서를 만들어서 설계 제작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국내 규정 절차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ORD, SRD를 새롭게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항공에서는 계약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고 저희는 그것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새롭게 이제 추가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경공격기 소요가 기존에 승인된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상세 설계가 끝날 쯤에서 경공격기가 거기다 엎쳐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훈련기에 맞춰야 되느냐 경공격기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경공격기가 나중에 추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몇 가지 추가 사항들을 또 보완할 수밖에 없는 설계를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을 사업을 주관해 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미 국방부나 미 공군에서 획득을 해와야 되는데 군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전에 모든 사업들은 국가연이나 또 업체가 주관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군이 주관하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 TOC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개발 현장에 맞도록 변형시켜 가면서 이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군 요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개발에 예를 들면 조종석의 계기 배열이라든가 또 조종석의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훈련 체계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조종사들이 또 개발 현장에 왔던 IPT 요원들이 개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군도 그렇고 모든 정부 요원에서 군이 왜 개발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또
업체에서도 군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좀 이상했던 부분, 이상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 그러나 사실은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다 보니까 개발자 엔지니어만 맡겨놓으면 엔지니어는 군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사례라는 걸 참조해서 군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을 일부 가져갔던 부분,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과정이든 이제 전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일들이 얼마만큼 이제 많은 고통과 또 고뇌들이 있었는가. 특히 또 이제 그 IPT 같은 경우에는 이론 따로 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갭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이제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훈 수석님도 마찬가지로 이 T50의 중량을 줄이는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텐데. 예, 대표적인 사례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세 설계가 정리되는 이제 완료되는 이제 CDI 시점에 이것도 착륙 장치 얘기입니다. 이제 착륙 장치 해외업체 베시어드오티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 중량을 잘못 표기를 했다고. 예,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쪽은 저희는 이제 그 항공기 이제 개발하는 이제 중량하고 길이 체계를 이제 인치 파운드로 쓰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 프랑스 업체는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왔었는데 저희한테 중량을 리포팅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을 파운드로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리포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환산하면 약 한 생각지도 않게 200파운드의 이제 중량이 누락이 돼서 결국 200파운드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설계가 다 확정이 됐는데 도면도 다 나오고 했는데 이거 다시 개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업체는 업체대로 다시는 개발을 하는 행위를 했고요. 하면서 200파운드의 중량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더 줄여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도 업체 쪽으로 책임지고 중량 감량을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푸시를 했고 그 당사 자체적으로 항공기 전기체 레벨을 다시 보면서 더 줄일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더 줄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깊게 파는 중요절감 그 프로그램을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CJ 1호기 항공기가 이제 01년 11월 한 그 뒤 1년 후에 출고됐는데요. 그 시점에는 이제 항공기 무게가 이제 이러한 노력의 이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T50 개발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오늘 쭉 이제 그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개발 과정 하나하나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대 이상의 어떤 그런 효과 또 이런 어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지 않게 있었었는데요. 유수석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굴지 항공사 보잉사로부터요,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기 설계 실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인정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잉과 같은 이제 글로벌 항공사가 우리가 후발 주자로 뛰어든 우리 카이 같은 이런 경우에 이 한국 항공의 설계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또 평가를 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모아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T50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그 보잉이나 양대 산맥이죠. 미국의 보잉,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에어버스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대 쪽에서 미국 측과 유럽 쪽에서 이제 항공 사업을 그 좌지우지하는 두 업체들이 사실 그때까지는 카이한테 물량을 줄 때 보통 레벨 이상의 어떤 위험도나 평범 수준의 어떤 구성품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맨아웃 대비 조금의 이익을 얻는 그런 수준의 어떤 면허 생산 위주의 어떤 물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2002년 이제 T50이 개발하면서 그 100% 카티아 체계를 돌리면서 설계의 속도 그리고 나와서 모든 설계의 어떤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데이터 관리라든지 모든 이런 체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 말로는 상당히 더 우월하거든요. 자기들은 옛날 시스템을 쓰고 특히 유럽은 더 그렇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좀
옛날 로데이타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결과물만 좀 나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문화였다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모든 걸 다 체크하면서 아웃풋을 내는 나라가 이제 그 당시로는 우리가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시절에서는 그 고등훈련기를 하면서 시도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이제 아음속이나 이런 쪽이 있었지만 초음속을 가면서 훈련기를 만들어낸 게 그때 그 빈 시장을 잘 그 정부하고 잘 찾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도 모두 확보하고 발휘하면서 2002년쯤 돼가지고 이제 비행 시험이 되고 2002년이 이제 초도 비행할 때거든. 2002년 8월달에 뭐 그런 시점이 되니까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부탁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계 개발까지 하면서 개발하는 물량들을 내놓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자기들이 물량을 가져가고 이익이 된다는 식이지만 그 자기들의 사정에 어떤 개발 사업에 카이가 꼭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서 부탁하는 식으로 의뢰하는 뭐 그런 식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대 보잉하고 에어버스사의 날개라든지 중앙동 동체 부위, 중요한 동체 부위 물량들이 설계하고 시험하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독자 설계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장기 물량을 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 물량을 받은 물량이 옛날에는 아주 작고 부분적이고 어느 국부적인 위험 부위가 아닌데 잘 달려있는 부품들을 생산했다면은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에리아에 그 중요한 제품들을 갖다가 같이 물량을 주는 거죠. 설계도 같이 하고. 그런 어떤 호흡이 맞아지면서 지금은 보잉과 그다음에 그 에어버스사로부터 레벨 4 정도의 실력들은 다 인정받는 거죠. 맥시멈이 레벨 5인데 그거는 소위 자기하고 같이 완전히 리스크 쉐어링으로 돈을 같이 내면서 공동 개발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설계를 맡겨서 독자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수준이 레벨 4거든요. 레벨 5는 뭐 위험 부담까지 하는 완전 그 동조자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인 레벨 4를 카이가 자격을 갖고 지금 수행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